여기 한 북한 여성의 충격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한 소녀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북한에서 있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안 좋은 행위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선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저는 북한의 수도 평양 바로 밖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마을은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저희 같은 가족들이 힘겹게 살아가는 소박한 집들이 모여 있었죠. 그래도 그곳이 제게는 집이었어요. 매일 아침 엄마가 작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공기에는 밥과 김치 냄새가 가득했고 그 냄새에 배가 꼬르륵거렸죠. 선이야, 엄마가 부르셨어요. 일어나야지.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디디고 또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리 집은 정말 소박했어요. 작은 방 2개뿐이었어요. 하나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이고 다른 하나는 동생과 제가 함께 쓰는 방이었어요. 벽은 얇았고 겨울이 되면 우리는 서로 몸을 붙여서 따뜻하게 지냈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함께 있었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버지는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새벽이 오기 전에 집을 나서셨는데 아침에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어깨를 웅크리고 걸어가시는 모습이 늘 기억에 남아요. 가끔 아버지가 먼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곤 했어요. 점점 작아져서 길 모퉁이를 돌 때까지요. 아버지가 그 큰 시끄러운 공장에서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 배웠어요. 그들의 초상화가 교실마다 걸려 있었고 우리는 그분들의 위대함에 대해 배운 내용을 큰 소리로 외웠어요. 선생님들은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이렇게 훌륭한 분들 덕분에 보호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왜 안 믿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가끔씩 속삭임이 들리곤 했어요. 밤늦게 부모님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걸 가끔 엿들었죠. 제가 나타나면 대화를 멈추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어요.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지만요. 선이야, 가서 자라. 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무슨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삶은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갔어요. 많이 가진 건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가끔 쉬는 날이면 우리는 근처 언덕을 걸어다니며 들꽃을 따고 구름이 흘러가는 걸 바라보곤 했어요. 그런 시간이 제겐 가장 소중했어요. 그저 가족들과 함께 넓은 하늘 아래 있는 그 순간들이요. 제가 14살이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날은 다른 날들과 다를 것 없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흙먼지가 일어난 도로를 따라 돌멩이를 차며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반짝이는 검은색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봤어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비싼 차를 타고 오는 손님은요. 집에 가까워지자 검은 정장을 입은 2 남자가 부모님과 얘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는 울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제가 다가오자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그중 한 남자가 저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흐느끼셨어요. 선이야.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셨어요. 이리 와라. 저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다리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 남자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차갑고 눈에는 전혀 미소가 없었어요. 축하해. 그가 말했어요. 넌 큰 영광을 얻게 됐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지도자를 위해 평양에서 봉사하게 될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도자를 위해 봉사한다고요? 가족을 떠나야 한다고요?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요? 부모님을 바라보며 이건 다 오해라고 말해주시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냥 서 있었어요. 엄마는 눈물을 닦고 계셨고 아버지는 바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짐을 싸라.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오늘 밤 떠난다. 모든 게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한순간 저는 그저 작은 마을의 평범한 소녀였는데 그 다음 순간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낯선 삶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옷을 몇 벌 가방에 쑤셔 넣으며 머릿속이 뒤엉켰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언제 다시 가족을 볼 수 있을까? 엄마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용감해져라, 선이야.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
아버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고 어린 동생은 제 다리에 매달려 울며 왜 누나가 떠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차가 출발할 때 저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마을 그리고 제 삶,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건 제 어린 시절, 순수함 그리고 자유와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차 안에서 그 남자들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가 기쁨조라는 곳으로 간다고 했고 나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게 될 거라며 영광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고 뱃속의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높은 빌딩들과 밝은 불빛들에 놀랐어요. 우리 작은 마을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도시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저는 내가 화려하지만 갇힌 새장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낯선 방에 낯선 침대에 누워 저처럼 겁에 질린 얼굴을 한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있는 걸 보며 제 인생이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고 그게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잠이 들기 전 저는 이 새로운 두려운 세상에서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궁금해했어요. 기쁨조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제가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했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한 생활처럼 보였지만 진짜 모습은 숨길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갇힌 상태였어요. 매일 아침 푹신한 침대에서 일어났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다른 3명의 소녀들과 함께 쓰는 방은 예쁘고 커튼도 고운 색깔의 큰 거울까지 있었지만 집이라기보다는 마치 잘 꾸며진 감옥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길고 고됐어요.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야 했고 1분이라도 늦으면 큰일이었죠. 아침 식사는 늘 똑같았어요. 작은 밥그릇에 약간의 채소들. 엄마가 해주신 집밥이 너무 그리워서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 식사 후에는 수업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배우던 수업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는 어떻게 우아하게 걸어야 하는지, 차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따르는 법 그리고 속으로는 슬퍼도 웃는 법을 배웠어요. 선생님들은 아주 엄격했어요. 실수라도 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그게 완벽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연습을 시켰어요. 똑바로 서, 라며 외쳤어요. 웃음이 박지 않잖아.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하루 종일 높은 구두를 신고 걸어서 발은 아프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해서 볼도 아팠죠. 그렇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불평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말했거든요. 오후에는 음악과 춤 수업이 있었어요. 원래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는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이제 노래는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즐거움을 위해 노래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서커스 동물처럼 명령에 따라 공연을 하도록 훈련받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매주 받는 건강검진이었어요. 우리는 의사를 만나야 했고 그들은 우리 몸을 여기저기 찌르고 부끄러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과정이 저를 더럽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이곳이 무엇을 위한 곳인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쁨조는 저희를 재능 있는 공연자로 만들기 위한 곳이 아니었어요. 저희를 강력한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하인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죠. 저는 무서운 일들을 보게 됐어요. 여기서 오래 있었던 여자아이들이 며칠씩 사라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눈은 텅 빈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그들 안에 무언가가 죽은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2명의 나이 많은 여자아이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미나 얘기 들었어? 한 명이 속삭였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다른 한 명이 물었어요. 그녀가 파티에 보내졌는데 돌아와서는 계속 울기만 했대. 결국 그녀를 데려갔어. 그 말을 듣고 제 속이 뒤집혔어요. 정확히 파티에 가서 봉사한다. 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만은 알겠더라고요. 저는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요. 저희 가족이 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그들은 제가 이곳에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들을 그리워하는 만큼 그들도 저를 그리워할까요?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다른 아이들이 듣지 않게요. 우리 모두는 강한 척했지만 가끔 다른 침대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집에서의 기억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엄마가 해주신 김치 냄새,
아빠의 웃음소리 그리고 동생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던 그 느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들마저 점점 흐릿해져 갔어요. 가장 무서운 건 어떤 아이들은 이 생활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싸우는 걸 멈추고 희망도 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로봇처럼 변해갔어요. 시키는 대로 묵묵히 따르기만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저한테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했어요. 겉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지라도 속으로는 계속 싸워나가겠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절대로 잃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제가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마을에서 밝고 행복했던 그 소녀는 점점 없어지고 거울 속에 낯선 사람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곳은 밤낮으로 경비가 삼엄했고 우리는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심지어 집으로 보내는 편지조차 다 읽히고 검열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탈출하는 꿈을 꾸었어요. 문을 뛰쳐나가 경비들을 지나 마을로 돌아가는 그런 꿈이요. 하지만 꿈은 꿈일 뿐이었어요. 현실에서 저는 꼼짝없이 갇혀 있었어요. 도망칠 방법은 없었죠.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연히 마주친 한 사건이 제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자유로 가는 가능성이 열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 길은 지금까지 겪어본 어떤 것보다 더 위험한 길이었어요. 사람들로 가득 찬 방 한쪽 구석에 서 있는데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파티는 한창이었고 시끄러운 음악과 함께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오늘 밤은 지수랑 제가 도망치려는 날이었거든요. 방 건너편에 있는 지수를 봤는데 그녀가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어요. 모두가 정신이 없을 그 완벽한 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했어요. 몇 주 동안 지수랑 저는 탈출 계획을 세웠어요.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면 속삭이듯 계획을 주고받았죠. 저택의 구조와 경비병들의 순찰 시간을 외우고 며칠 동안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음식도 몰래 옷 속에 숨겨두었어요. 그게 우리를 살릴지는 모르겠지만 숲까지 가기만 하면 며칠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이 저택은 워낙 커서 복도도 길고 방도 많았어요. 평소에는 감옥 같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파티 덕분에 숨을 수 있는 그림자도 많아졌고 우리의 움직임을 감출 소리도 더 많았거든요. 술에 취한 지도자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며 제 앞을 지나갔어요. 다행히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관심을 안 둘수록 좋았죠. 그때 갑자기 쨍그랑하는 큰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라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어떤 취객이 탁자를 넘어뜨려서 술이 여기저기 쏟아졌어요. 사람들은 소리치며 난리였고 엉망이 된 상황을 정리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때 지수가 제 옆에 나타났어요. 지금이야. 그녀가 속삭였어요. 시간이 됐어. 우리는 재빨리 메인 룸을 빠져나와 어두운 복도로 들어섰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빠르게 걸었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당장이라도 뛰고 싶었지만 지수는 차분하게 걸음을 맞췄어요. 저보다 덜 긴장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눈에도 두려움이 보였어요. 코너를 돌자 뒷문이 보였어요. 정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는 숨을 죽인 채 벽에 몸을 바짝 붙였어요. 경비병이 우리를 못 보고 그대로 지나갔어요. 그가 사라지자마자 우리는 문을 향해 달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에 확 와닿았어요. 잠시나마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드디어 나왔어요.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어요. 계속 움직여야 했거든요. 우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숲을 향해 달렸어요. 땅이 울퉁불퉁해서 발바닥이 아팠고 나뭇가지가 팔에 긁혔지만 아무 상관 없었어요. 오직 탈출하는 것만이 중요했으니까요. 한 10분쯤 달렸을 때였어요. 저택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도망친 걸 알아챈 거예요. 계속 가야 돼. 지수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멈추면 끝이야. 저는 울고 싶었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숨은 불타듯이 답답했고 다리는 무겁게 아팠어요. 하지만 지수가 맞았어요. 멈추면 잡힐 게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달렸어요. 또 달렸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숲은 어둡고 무서웠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경비병들이 바로 뒤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2번이나 넘어져서 손과 무릎이 까졌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지수가 저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영원히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직 들리는 건 우리 숨소리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뿐이었어요. 드디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뛸 것 같았을 때 지수가 속도를 늦췄어요. 잠깐만 쉬자. 그녀가 속삭였어요. 딱 1분만. 우리는 큰 나무 뒤에 쭈그려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들이 숲속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제가 지수에게 물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작고 겁에 질린 것처럼 들렸어요.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린 해야 해.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왜 이러는지 기억해. 우리가 향하는 삶을 기억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유를,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을, 그리고 제가 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떠올렸어요. 알았어. 제가 말했어요. 준비됐어. 우리는 일어나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좀 느리게, 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며 사람들의 외침 소리는 이제 좀 더 멀어졌어요. 정말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걷다 보니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 오고 있었죠. 곧 숨기 어려워질 테니 서둘러야 했어요. 저기 봐. 지수가 앞을 가리켰어요. 저 산 보여? 저 산을 넘으면 국경에 더 가까워질 거야. 그 산은 거대하고 정말 오르기 힘들어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비였지만 그만큼 자유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딱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발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지수랑 저는 며칠 동안 숲을 걸어왔거든요. 우리는 중국 국경에 가려고 했어요. 그게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계속 가, 선희. 지수가 속삭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전혀 몰랐지만요. 나무들은 다 똑같아 보였어요. 키 크고 어두운 데다 무섭기만 했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야생 동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건 우리를 쫓아오는 경비병들일 수도 있었겠죠. 음식도 거의 남지 않았어요. 말린 과일 몇 조각과 시냇물에서 모은 물이 전부였어요. 배가 계속 꼬르륵거렸지만 애써 무시하려고 했어요. 배부름보다 자유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 꼭 붙어서 몸을 녹였어요. 땅은 딱딱하고 차가웠어요. 집에 있는 침대가 그리웠어요. 부모님도 보고 싶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 이유를 떠올렸어요. 빌라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 기쁨조에서 받았던 대우. 아니, 절대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아무리 이 여정이 힘들어도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이 두려움으로 커졌어요. 순찰대야. 그녀가 속삭였어요. 지금 움직여야 해. 우리는 남은 짐을 챙기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지수는 계획이 있는 듯했어요. 나뭇가지 밑으로 몸을 낮추고 쓰러진 나무를 뛰어넘었어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갑자기 지수가 저를 큰 바위 뒤로 끌어당겼어요. 우리는 숨을 죽였고 2명의 군인이 지나갔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총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군인들이 지나갔어요. 지수는 몇 분 더 기다렸다가 이제 안전하다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가까웠어. 이제 더 조심해야 해.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걸었어요. 항상 위험 신호에 귀를 기울였어요. 숲이 점점 옅어지고 땅이 더 바위투성이가 되었어요. 지수가 이제 산에 가까워졌다고 했어요. 그날 밤 비가 내렸어요. 작은 동굴을 찾아 잠을 청했지만 여전히 춥고 습했어요. 저는 계속 떨었어요. 지수가 저를 꼭 끌어안았어요. 내 가족에 대해 말해줘. 그녀가 말했어요. 춥지 않게 기분이 나아질 거야. 그래서 말했어요.
공장에서 일하다 항상 금속 냄새가 나던 아빠 이야기.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던 엄마의 김치.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남동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요. 저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두만강이야. 저걸 건너면 중국이야.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자유가 바로 앞에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일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강에 도착하기까지 또 하루가 걸렸어요. 가까이서 강을 보니 겁이 났어요. 물살이 차고 빨라 보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몰랐어요. 지수가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했어요. 밤에 건널 거야. 그럼 경비병들이 우리를 잘 보지 못할 거야. 우리는 강가의 덤불 속에서 어두워지기를 기다렸어요. 너무 긴장해서 속이 메스꺼웠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물살이 너무 세면 어떻게 하지? 달이 뜨자 지수가 제 팔을 건드렸어요. 이제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가로 내려갔어요. 지수가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녀는 차가운 물에 숨을 헐떡였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고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물은 얼음 같았고 물살은 제 다리를 세차게 잡아당겼어요. 강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병들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헤엄쳐. 지수가 외쳤어요. 저는 물살을 거슬러 발을 잇는 힘껏 차기 시작했어요. 옷은 무거워서 자꾸 저를 아래로 끌어당겼어요.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그때 큰 소리가 났어요. 총성이었어요. 경비병들이 우리를 향해 쏘고 있었어요. 제 머리 옆에서 물이 튀었어요. 총알이 강물을 스친 거였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지수를 따라 계속 움직였어요. 폐는 불타는 것 같았고 팔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제 발이 강 건너편 바닥을 느꼈어요. 지수가 제 손을 잡아당겨 저를 강가로 끌어올렸어요.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며 숨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해냈어요. 우리는 중국에 도착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저 숨만 쉬었어요. 그러다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기쁨의 눈물, 두려움의 눈물,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지수가 저를 꼭 안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선희. 그녀가 말했어요. 이제 자유야.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었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찾아야 했고 국경에서 더 멀리 가야 했어요.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강을 돌아보았어요. 내가 떠나온 나라를요. 가족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무사하길 바랐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미래에 집중해야 했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새로운 삶에요. 지수와 저는 탈출했어요. 국경을 넘었어요. 이제 뭐든지 가능할 거예요. 서울의 한 복잡한 거리 모퉁이에 서 있었어요. 제 눈은 휘둥그레졌고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주위의 높은 건물들은 하늘에 닿을 듯했고 곳곳에서 밝은 간판들이 반짝거렸어요. 근처 음식점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배가 고파졌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제가 본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바쁘게 지나가면서 전화로 얘기하거나 친구들과 웃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두 번째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인파 속의 또 다른 얼굴이었죠.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거나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 자신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요. 지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가 해냈어.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이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에서의 첫 몇 주는 정말 정신없었어요. 한난민 지원단체의 친절한 분들이 작은 아파트를 구해주고 새 옷을 주고 지하철 타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국어 수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모든 게 새롭고 벅찼지만 동시에 신나는 경험이었어요. 처음 혼자서 장을 보러 갔을 때가 기억나요. 가게 안에 서서 수많은 선택지에 놀랐어요.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아무도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하고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건 작은 일이겠지만 저는 시리얼 진열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한밤중에 깨어나서는 끔찍했던 그 빌라에 다시 있는 줄 알고 공포에 빠졌어요. 하지만 도시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제가 있는 곳을 다시 떠올렸죠. 안전한 곳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요.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말고 저만 열 수 있는 잠긴 문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하루하루 천천히 조금씩 적응해 갔어요. 저는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에서는 김 정권에 대한 충성이 그냥 기대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전부였어요. 제 이름은 지훈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예요. 어릴 적부터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건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던 위대한 수령님의 커다란 초상화였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 초상화였고 밤에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그 초상화였죠. 부모님은 저에게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와 같아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학교에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사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배웠어요. 선생님들은 미국인들과 남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저는 그 모든 말을 철저히 믿었어요. 왜 안 믿었겠어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거든요. 학교가 끝나면 집에 뛰어가서 낡은 TV로 뉴스를 봤어요. 화면이 흐릿했지만 우리 지도자의 강하고 미소 짓는 얼굴은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뉴스 진행자들은 항상 그분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말했죠. 저도 커서 그분처럼 되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집에 음식이 부족했거든요. 엄마는 자기 몫을 제게 주면서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뱃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대하다면 왜 우리가 배가 고픈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빠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아빠는 급히 저를 조용히 시키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우리 집에 우리밖에 없었는데도 말이죠. 지훈아, 아빠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런 걸 절대 물어봐선 안 된다. 위험해. 우리 지도자들을 믿어야 해.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알고 계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란스러웠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렇게 훌륭하시다면 왜 우리가 속삭여야 했을까요? 왜 아빠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그런 의문이 생겼음에도 저는 최고의 시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청소년 단체에 가입하고 나라를 찬양하는 노래를 전부 외우고 추가로 주어지는 일까지 자원해서 맡았어요. 제 충성을 증명하고 싶었고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었고 나라에 헌신하고 싶었어요. 그 노력 덕분에 학교를 졸업할 때쯤 정부 관리들의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제가 잠재력이 있다고 말했고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어릴 적부터 듣던 영웅들처럼 될 기회가 온 거였어요. 저는 특별 훈련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어요.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긴 시간의 체력 훈련, 정부 정책 공부,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 등으로 꽉 찬 나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땀 한 방울, 밤늦게까지 이어진 공부 하나하나가 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길로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고 느꼈거든요. 2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국가 기밀을 지키는 부서에 배정되었어요. 너무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것 같아 자부심이 컸어요. 드디어 저도 저보다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죠. 부모님도 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어른거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큰 영예가 큰 위험을 동반한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첫 출근 날, 재상관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얼굴은 무척 진지했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지훈, 이제 너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들을 맡게 되었어. 명심해, 충성심이 모든 거야. 실수 하나, 불충성의 조짐 하나라도 보이면 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내 가족, 내 친구들까지 다 위험해질 수 있어. 알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뜻한 날씨에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완벽히 이해했죠.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평생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이었어요.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면서 가끔 마음속 깊이 의심이 피어오르곤 했어요. 밤중에 가족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면 그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시골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건 적들이 퍼뜨린 거짓말이라고 믿으려고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작은 목소리가 계속 질문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배운 그 위대한 나라인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롭고 번영하는 나라인가? 그런 생각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에 그 의문들을 억누르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어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위험하니까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몰랐던 건 곧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거였어요. 제가 알게 될 진실은 제가 알고 있던 나라, 지도자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산산이 부숴놓을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 나올 이야기예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충성스러운 북한의 시민 지훈이었어요. 정권의 비밀을 지키며 그 체제를 온 마음으로 믿는 척하고 있었죠. 적어도 스스로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제 인생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 정부 청사로 출근했어요. 제 일이 중요했고 나라의 비밀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그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줄이야. 책상에 앉아 서류 더미와 웅웅거리는 컴퓨터 사이에 있었을 때 상사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지훈 씨, 그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오늘 특별히 맡길 일이 있어요. 우리 핵 프로그램 관련 기밀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봐야 해요. 심장이 두근거리며 흥분했어요. 이건 큰 책임이었고 저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단단히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상사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첫 번째 파일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서류에는 우라늄 농축에 관한 복잡한 도표와 긴 보고서들이 가득했어요. 이해하기 위해 몇몇 부분은 2번씩 읽어야 했지만 저는 열심히 잘해내려고 마음먹었어요. 서류를 넘기다가 뭔가 눈에 띄었어요. 강선이라는 곳에 관한 보고서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파일에 따르면 그곳은 우리가 핵물질을 만드는 비밀 시설이었어요. 더 읽어 내려가며 눈이 커졌어요. 이건 그냥 보통 시설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시설이었죠.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우리나라의 핵 프로그램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동안 저는 그저 서류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평생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옳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악한 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 누군가 제 의심을 알아차린다면요? 큰일 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억지로 떨쳐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이 비밀의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모든 것들 우리 지도자들은 항상 옳고 우리는 무조건 충성해야 한다는 그 모든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 모든 걸 의심하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영웅일까? 우리 핵 프로그램이 정말 방어를 위한 것뿐일까?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목적이 있는 걸까?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커졌어요. 저녁에 퇴근할 때 거리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기저기 걸린 지도자들의 커다란 포스터들이 이제는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나라의 강함을 외치는 구호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불쾌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제가 알게 된 것들만 계속 생각했어요. 한편으론 이걸 다 잊고 예전처럼 단순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그걸 다시 모른 척할 수는 없으니까요. 며칠이 지나도록 이 비밀이 저를 점점 더 괴롭혔어요. 직장 동료들이 저를 쳐다볼 때마다 그들이 제 생각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상사님이 다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을 때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그저 평소와 같은 회의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었어요. 평소처럼 일하려고 했지만 속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들키는 것, 의심을 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죄책감이었어요. 의심을 품는 것만으로도 나라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할수록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꼭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심과 같은 건 아니라고요. 진정한 애국심은 그저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비밀을 알고 있는 부담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정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의 눈에 담긴 두려움, 설명도 없이 사라지는 동료들. 마치 이제야 제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입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이 사실을 잊으려 노력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진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거나 이곳을 떠나려는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웠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만약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했어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체포당할까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두려움은 저를 마비시켰어요. 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생각 또한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그 힘든 결정을 놓고 고심할 때 더 큰 변화들이 다가오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가 발견한 건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시험하고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저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일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 무거운 비밀을 어깨에 짊어진 것처럼 느꼈고 강선 시설에 대한 지식이 저를 계속 잠식했어요. 뭔가 위험한 일,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에 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직장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없던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죠. 마치 검은 구름이 모두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평소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더 자주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매일매일 긴장감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했는데 김성호 씨의 책상이 비어있는 걸 봤어요. 김성호 씨는 우리 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했었고 항상 시간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냥 사라졌더라고요. 아무도 그의 부재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 다음 주에는 박민주 씨도 사라졌어요. 그녀는 제 친구였고 가끔 같이 점심을 먹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한 농담에 웃고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그녀의 책상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어요. 몇몇은 체포됐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들이 밤중에 끌려갔다는 얘기도 들렸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은 제 속에서 괴물처럼 자라났고 점점 더 커졌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됐어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고요. 저를 잡으러 경찰이 온 건 아닐까? 그들이 내가 강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침대에 누워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작은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죠. 아내 수연이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하고 물으면 그녀의 눈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저를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녀에게 말하는 순간 그녀도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웃으면서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걱정했어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 딸을 매일 조금 더 꼭 안아주는 모습에서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비록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요. 직장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이제는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아무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말실수를 할까봐, 충성심을 의심받을까봐 두려워했죠. 우리 모두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죽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까지요. 어느 날 저는 선임 두 분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어요. 그들이 미국 정보기관에 대해 언급하는 걸 들었을 때 제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강선에 대해 알아챘단 말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 며칠 후 그 답이 찾아왔어요. 뉴스가 폭탄처럼 터졌죠.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어요. 강선 시설의 존재까지 말이에요. 이제 제가 숨기고 있던 사실을 전 세계가 알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은 정권에 큰 충격을 줬어요. TV를 보는데 김정은이 강선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말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거란 걸 알았죠. 그 이후로 내부 숙청은 더 심해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고 공포는 점점 짙어졌어요.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죠. 이전엔 없던 무장 경비원들이 곳곳에 배치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모두를 감시하며 충성심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저는 이제 그들이 저를 의심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저를 쳐다볼 때마다 그들이 제가 강선에 대해 알고 있다는 걸 꿰뚫어보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몸무게도 줄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전화가 울리거나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나를 데리러 온다면 어떻게 될까? 고문을 당할까? 내 가족을 해칠까?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려. 이 두려움이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었고 결국엔 정권이 저를 빠르게 죽일 거란 사실을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북한을 탈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마치 거대한 감옥을 탈출하는 것 같은 일이었죠. 잡히면 총에 맞을 수도 있고요. 설령 탈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정권은 끝까지 저를 추적할 테니까요. 가족을 벌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제 아내를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요.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을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삶, 밤에 사라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과 떨리는 손으로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위험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하지만 이 공포와 의심 속에서 사는 건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었어요.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였어요. 제가 떠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거든요. 친구들이, 동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 공포는 마치 제 뱃속에 커다란 돌처럼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항상 거기에 있었고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워서 온갖 소리를 들으며 깨어 있었어요. 오늘 밤 그들이 나를, 아니면 내 가족을 잡으러 오는 건 아닌지 계속 걱정됐어요. 그렇게 되게 둘 순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가야만 했어요. 결정을 내리는 건 어려웠지만 탈출 계획을 세우는 건 그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정말 조심해야 했거든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한마디라도 잘못된 사람에게 흘리면 모든 게 끝장이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퇴근할 때마다 다른 길로 돌아가면서 누가 절 미행하는지 확인했어요. 동료들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우리나라와 지도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항상 탈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중국 사람 한 명과 연락이 닿았어요. 친구의 친구가 그 사람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탈출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만났어요.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지침을 줬어요. 우리가 두만강을 건너야 했어요. 그 강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었어요. 우리가 강만 건널 수 있다면 살 희망이 생기는 거였어요. 몇 주 동안 준비를 했어요. 짐을 많이 쌀 수는 없었어요. 그럼 너무 의심스러워 보일 테니까요. 옷 몇 벌, 음식 약간,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저는 아내와 딸에게 특별한 여행을 가는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딸은 신이 났어요. 그 아이가 이해할 리가 없잖아요. 드디어 그날 밤이 왔어요. 하늘엔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다행이었죠. 우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될 것만 같았어요. 이웃이 우리를 보면 어쩌지?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어쩌지? 우리는 도시를 지나며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어요. 아내는 딸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막아 조용히 시켰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저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그 소리가 우리를 잡으러 오는 건 아닐까 두려웠어요. 마침내 우리는 도시 외곽에 도착했어요. 강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우리는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기다렸어요. 국경 경비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총을 맞을 수도 있었어요.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다리가 저려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순찰의 틈이 생겼어요. 지금이야. 제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달렸어요. 강물은 너무 차가워서 숨이 턱 막혔어요. 물살도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저는 딸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딸은 제 목을 꽉 잡고 있었죠. 절대 놓치면 안 돼. 제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치면 안 돼. 우리는 물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물 튀기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경비병들이 들을까봐 정말 두려웠어요. 아내가 발을 헛디뎠을 때 저는 얼른 손을 뻗어 그녀를 붙잡았어요. 이제 강의 절반쯤 왔어요. 가까운 듯 먼 그 경계선.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본 걸까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는 더 빨리 움직였어요. 이제 소음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돼. 무사히 건너기만 하면. 저 멀리 보였던 강둑이 점점 다가왔어요. 드디어, 정말로 드디어 우리는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진흙투성이의 강둑을 기어올랐어요. 온몸이 흠뻑 젖었고 몸은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절대 방심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중국 쪽 숲으로 달려갔어요. 더는 뛸 힘이 없을 때까지 계속 뛰었어요. 그리고는 걸었어요. 또 걸었어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움직였어요. 중국 남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곳이 있었어요. 은신처였어요. 하지만 그곳도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만약 중국 경찰에게 잡히면 우리는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테니까요.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우리는 계속 이동했어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항상 뒤를 살피며 경계했어요. 그 생활은 정말 지치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는 계속 가야만 했어요. 몇 달이 그렇게 흘렀어요. 늘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신중하게 우리는 나아갔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우리를 남한으로 보내줄 사람들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던 날, 저는 그게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우리가 그 모든 걸 견디고 살아남은 건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로는 중국이, 그 너머로는 북한이 보였어요. 제가 한때 집이라 부르던 곳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을 탈출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죠.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감, 그렇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겨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슬픔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 우리가 정말로 안전해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곤히 잠든 딸을 보면서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거예요. 자유 속에서 가족과 함께. 제가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시가 너무 밝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제가 집에서 듣던 남한에 대한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햇빛에 눈을 깜빡이면서도 설레는 동시에 두렵기도 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가족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센터로 안내받았어요. 바로 탈북자들을 위한 센터였죠. 거기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왔는지 알고 있었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해줬어요.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게 마치 꿈 같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있을 것만 같았는데 눈을 뜰 때마다 여전히 이 새로운, 자유로운 세상에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로 충격받은 건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정말 많았고 종류도 다양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다채로운 포장들이 가득한 진열대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슈퍼마켓에 갔을 때 그저 멍하니 서서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 딸이 제 소매를 당기며 눈을 반짝이면서 물었어요. 아빠,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삼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이제 다 살 수 있어. 돈을 사용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선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지폐와 동전들을 다루느라 어리둥절하고 창피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게 주인들은 항상 친절했고 제가 돈을 천천히 세고 있을 때도 미소를 지어주곤 했어요. 서울 거리들도 늘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모습이 북한의 텅 빈 도로와는 너무나 달랐죠. 그리고 사람들 모두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웃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경찰을 볼 때마다 움찔하는 버릇을 버리는 데는 몇 주가 걸렸어요. 여기 경찰들은 우리를 감시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도와주기 위해 있는 거였죠. TV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북한에서는 몇 개의 채널만 있었고 그것도 전부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선 수백 개의 채널에서 온갖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뉴스, 요리 프로그램, 드라마, 심지어 아이들을 위한 만화까지요. 저희는 많은 저녁 시간을 그저 채널을 돌리면서 놀라워하며 보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때때로 길을 잃은 듯하고 압도당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국어가 익숙하긴 했지만 새로운 단어나 표현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죠. 지하철을 타거나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 같은 간단한 일들도 혼란스럽고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어떤 날은 이 낯선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가장 힘든 건 죄책감이었어요. 밤이 되면 도시가 조용해지고 그제야 저희가 떠나온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죠. 부모님, 친구들, 동료들. 그들은 무사할까요? 제가 탈북한 걸 짐작이나 했을까요? 그들의 상상 속 실망과 분노가 저를 짓눌렀어요. 다행히 저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한 정부에서 우리를 지원해줬거든요. 컴퓨터 사용법부터 남한의 법과 관습까지 남한 생활에 대해 배우는 수업을 들었고 아파트를 찾는 것부터 초기 정착 자금을 받는 것까지 도움을 받았어요. 친구 사귀는 일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저희 말투만 들어도 우리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금방 알아채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걸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탈북자들끼리의 공동체가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겪는 일을 잘 이해했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두 번째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첫 직장을 구한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별거 아니었지만 작은 식당에서 일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유니폼을 입고 이름표를 달았을 때 자부심이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가 선택한 자리였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죠. 아무도 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면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일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였죠. 그 자유로움이 너무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제 딸은 저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했어요. 아이들은 원래 그런가 봐요. 몇 달 만에 서울 말씨로 제잘거리면서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신조어들을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자유롭게 배우고 꿈을 키우는 딸을 보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문화 충격을 받는 순간들이 있어요. 서울의 빠른 생활 속도나 끊임없는 소음과 활동들이 때론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그럴 때면 조용한 공원에 가서 몇 시간씩 앉아 숨을 고르며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되새기곤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한이 점점 저희의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첫 추석 명절을 새 친구들과 함께 보냈을 때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처음으로 남한에서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김치도 좋아하게 됐고 예전에는 거의 마셔본 적 없던 커피도 점점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면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닫게 돼요. 끊임없는 두려움과 통제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회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도 있고 지금도 가끔은 어려움을 겪어요. 하지만 제 딸이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 없이 거리를 걸으며 선거에서 제 한 표를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저는 미래가 기대돼요. 남한에서 저희는 새로운 집뿐만 아니라 희망도 찾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이 큰 방 안에서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어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약간 떨리긴 하지만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지훈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북한 정부에서 일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이는 게 보여요. 흥미로워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을지도 모르죠. 제 인생 대부분 동안 저는 체제가 저에게 말해준 모든 걸 믿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제가 비밀 핵시설을 발견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는지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 얼굴에 놀라움과 슬픔이 번갈아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솔직히 털어놨어요. 무슨 말을 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침묵을 지키는 건 옳지 않다고 느꼈어요.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그 공포가 제 일터에 퍼졌던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저도 매번 뒤를 돌아보며 제가 다음 차례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건 정말 악몽 같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빠져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희 가족이 탈출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밤에 차가운 강을 건널 때 등에 딸을 업고 있었다고 했어요. 중국에서 숨어 지내면서 매일 걸릴까봐 다시 북한으로 끌려갈까봐 두려웠다고 했죠.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닦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마치 나쁜 꿈에서 깨어난 기분이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사람들은 자유로웠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모두 너무 조용히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록 제가 안전해졌지만 제가 떠나온 사람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제 친구들, 이웃들, 아직도 그 체제 아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가 북한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들과 일하기 시작한 이야기를 했어요. 북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리기 시작했다고요.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발언하는 게 두려웠죠. 혹시 체제가 제 이야기를 알아채면 어떡하나, 혹시 북한에 남아있는 제 가족이 다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건 옳지 않았어요. 진실은 너무 중요했어요. 처음 큰 국제회의에서 발언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긴장됐는지, 하지만 드디어 진실을 말하게 된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에요.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제가 말했어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매일 느꼈던 두려움, 체제가 모든 걸 통제하는 방식까지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옳다고 느꼈어요. 제 이야기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죠. 어느 순간부터 정부 관계자들,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심지어 유엔에서 연설하라는 초청까지 받았어요. 제가 예전엔 전 세계가 우리를 적대시한다고 믿었던 제가요. 이 새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낯설게 느껴지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직도 가끔은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는 순간이 있다고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제가 제 일이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로 통일되는 날을 꿈꾼다고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두 나라 사이엔 너무나 오랜 역사와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이해를 통해서요. 진실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청중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엔 이제 희망이 가득했어요. 전에 보였던 슬픔과 섞여서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예요. 제가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요. 북한에서의 삶이 진짜 어떤지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수록 평화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어요. 다시 크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북한을 떠날 때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그때부터가 제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살고 있어요. 모든 한국인들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요. 제가 청중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어둡게 보여도 항상 희망은 있어요. 우리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방 안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들을 바라보며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고, 이건 단지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